1991년 6월 10일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메이어스에 사는 제이 씨는 평소처럼 책가방을 메고 스쿨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이 씨는 한 차량에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제이 씨의 양아버지는 납치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가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집을 뛰쳐나왔을 때 결코 그 차량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8년 후 중년 남성이 11살과 14살 두 딸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 남성은 이곳 학생들에게 종교 활동을 홍보하려 했었죠. 그런데 행사 관리자는 그 남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어린 소녀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몰래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두 소녀는 18년 전 납치되었던 제이 씨의 자녀들로 밝혀졌습니다. 1m 93cm에 육박하는 필립은 1951년 4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필립이 청소년 시절인 1967년 그는 오토바이를 타던 중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퇴원 후 필립은 각종 약물에 손대기 시작했었죠. 이때 필립의 아버지는 필립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196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필립은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했고 그는 밴드에서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뮤지션들의 영향을 받은 필립은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었죠. 당시 공연이 끝난 후 필립은 종종 여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약을 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시기 필립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결국 그는 약물 재활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 나온 후 필립의 공연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공연을 하지 않을 때 그는 아파트 창문을 통해 여성들을 염탐하곤 했었습니다. 1972년 21살의 필립은 공공도서관 근처에서 14세 소녀를 차에 태운 뒤 함께 약을 하였고 소녀가 잠든 뒤 모텔로 데려가 결국 몹쓸 짓을 하였죠.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후 그 소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님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을 찾으러 나갔고 모텔 근처에서 딸을 발견한 후 딸에게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참을 수 없었던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소녀는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고 결국 필립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1973년 3월 16일 필립은 크리스틴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크리스틴은 카지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녀의 급여는 대부분 신용카드 비용과 필립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필립은 밴드에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했고 끊임없이 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의 재정 상황은 언제나 위태로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결혼 얼마 후부터 필립은 크리스틴에게 무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결국 견디지 못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필립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무력의 횟수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필립이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레이크 타호에서 25세의 캐서린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크리스틴의 결혼 생활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976년 11월 22일 오후 9시경 캐서린은 사우스 레이크 타호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필립은 캐서린에게 길가에 주차된 벤츠를 가리키며 자신의 차인데 고장났다고 말했죠. 이어 필립은 캐서린에게 자신을 태워달라며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은 주저했지만 평소 친절했던 그녀는 결국 필립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필립은 캐서린의 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필립은 자신의 집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말했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필립이 지시하는 곳으로 차를 몰았는데 그곳엔 집이 없었고 황무지였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필립은 자동차 열쇠를 돌려 시동을 끄고 캐서린의 목을 조르며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감히 저항할 수 없었고 우선 필립은 캐서린에게 수갑을 채운 뒤 그녀를 조수석으로 옮겼습니다. 필립은 캐서린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목과 다리에 안전벨트를 채웠고 코트를 머리 위에 덮었습니다. 이어 그는 캐서린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필립은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차를 세웠고 이때 캐서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필립에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필립은 그게 누구라도 될 수 있지만 마침 당신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필립은 캐서린을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한 창고로 데려갔는데
그곳엔 낡은 매트리스와 무대 조명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필립은 라디오를 켰고 캐서린에게 약을 하도록 강요한 다음 결국 그는 몹쓸 짓을 이어나갔습니다. 11월 23일 오전 2시 38분 창고 옆 주택에 거주하던 이웃은 창고 문을 두드렸고 필립은 웃으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은 필립에게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며 하소연하였죠. 필립은 주의하겠다고 말한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필립은 실수로 창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순찰대원은 창고 문이 열려 있는 창고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창고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 필립은 캐서린을 위협한 뒤 창고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순찰대원에게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설명했죠. 순찰대원과 필립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캐서린은 용기 내어 도와달라며 소리쳤고 그대로 창고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필립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때 캐서린은 8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었는데 그중 5시간 30분 동안 필립은 캐서린에게 몹쓸 짓을 이어갔었습니다. 필립은 경찰에게 자신이 약에 취해 있었다며 모든 문제는 약 때문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나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따라서 1977년 3월 9일 필립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필립이 선고를 받고 나서야 마침내 크리스틴은 그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필립은 낸시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낸시는 필립보다 4살 어리며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낸시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후 간호 자격증을 취득하여 복지시설에서 장애인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낸시는 항상 법을 준수해왔으며 범죄 기록은 물론 주차 위반 딱지조차 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낸시의 삼촌이 필립의 감방 동료였습니다. 낸시는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필립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필립의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낸시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역 중인 필립과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1981년 10월 5일 그렇게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낸시의 가족들은 바르게 자란 낸시가 성범죄자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1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필립은 1988년 8월 26일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가석방 후 부부는 캘리포니아주 안티오치에 살았습니다. 당연히 이웃들은 필립의 범죄 기록 때문에 부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필립은 갑자기 자신의 마당에 1.8m 울타리를 세우고 울타리 주위에 빽빽하게 관목을 심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곳에 눈에 띄지 않는 비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1991년 6월 10일 필립은 낸시를 회색 자동차에 태워 안티오치에서 메이어스까지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필립의 성욕을 채워줄 소녀를 찾는 것이었죠. 오전 7시가 되기 전 운전을 하던 필립은 한 소녀가 스쿨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제이 씨였죠. 필립은 차를 몰고 제이 씨에게 다가갔고 제이 씨가 방심한 틈을 타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킨 후 뒷좌석에 제이 씨를 싣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제이 씨는 11살이었고 그녀의 어머니 테리는 제이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제이 씨가 7살이 되던 해 테리는 카펫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칼을 만나 재혼하였죠. 테리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이 씨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임무는 양아버지인 칼에게 넘어갔지만 그러나 칼은 내키지 않았고 제이 씨가 스스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라며 설득하기 시작했었죠. 테리는 남편의 이러한 결정에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991년 6월 10일 오전 6시 제이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약간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제이 씨는 양아버지에게 부탁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 결석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양아버지가 꾀병을 피운다며 혼낼 것으로 판단해 서둘러 아침을 먹고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제이 씨가 길을 걷고 있을 때 회색 차가 따라왔고 처음에 제이 씨는 운전자가 길을 묻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이 씨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의식을 잃고 말았죠.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던 칼은 제이 씨가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밖으로 달려나가 자전거를 타고 회색차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러나 그 차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칼은 자전거를 버리고 이웃집으로 달려가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죠. 제이 씨가 납치된 지 몇 시간 만에 지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했고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배포하며 제이 씨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이 씨가 사라진 다음 날 부모님은 $5,000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나서 최종 현상금은 $25,000에 달했습니다. 곧 제이 씨의 납치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6월 14일 폭스TV는 제이 씨의 실종에 대해 특집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이 씨의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테리와 칼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필립은 제이 씨를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약 270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필립은 제이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창고에 가두었죠. 이때 제이 씨는 필립이 몸값을 원한다고 생각했고 제이 씨는 자신의 부모님이 비싼 몸값은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돈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제이 씨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필립은 제이 씨에게 탈출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만약 탈출한다면 입구에 있는 자신의 도베르만에게 물려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필립은 갑자기 제이 씨에게 달콤한 밀크쉐이크를 가져다 주었고 그때 제이 씨는 처음으로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이후 제이 씨는 지속적으로 필립에게 강간당하고 말았죠. 이후 제이 씨는 필립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 했고 화장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이 씨가 주저한다면 필립은 전기 충격기로 그녀를 위협했었죠. 7개월 후인 1992년 1월 필립은 처음으로 낸시를 데리고 제이 씨를 가둔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낸시는 제이 씨에게 눈물을 보이고 죄책감을 느낀다며 인형과 초콜릿 우유를 주었었죠. 이때 필립은 낸시가 자신의 아내라며 제이 씨에게 소개해줬고 그러면서 그는 낸시와 제이 씨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이 씨는 낸시가 필립과 함께 자신을 가두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이 씨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필립의 지시에 따라 낸시에게도 순종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때부터 낸시는 매일 제이 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제이 씨는 낸시 앞에서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1994년 필립과 낸시는 제이 씨가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제이 씨는 때때로 아랫배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필립과 낸시는 제이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이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필립은 더 이상 제이 씨를 건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약을 복용했을 때 그의 욕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이 씨는 병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필립과 간호조무사인 낸시가 산파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1994년 8월 18일 제이 씨는 첫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제이 씨는 출산 후 자신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필립이 예전처럼 미친 듯 자신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낸시는 자주 제이 씨의 아이를 데려가 필립과 함께 밤을 보내곤 했었고 이때 제이 씨는 낸시가 아이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립은 제이 씨가 갇혀있던 창고 옆에 텐트를 쳤고 그 텐트는 제이 씨가 딸을 데리고 놀 수 있게 만든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필립은 갑자기 밖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가져왔고 그는 낸시와 함께 인쇄소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필립은 제이 씨를 디자이너로 임명했고 제이 씨는 근무하는 동안 유선전화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이 씨는 단골 고객들과 자주 통화하기도 했었죠. 이 기간 동안 제이 씨는 자신의 정체나 납치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히거나 암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이 씨는 1997년 11월 13일 오전 2시 15분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제이 씨가 둘째까지 낳자 낸시는 질투하기 시작했고 낸시의 질투를 눈치챈 필립은 아이들에게 낸시가 어머니라고 알렸고 제이 씨는 언니라고 알렸습니다. 제이 씨의 자녀들은 입학할 나이가 되어도 학교나 유치원에 갈 수 없었고 결국 필립과 낸시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필립은 종교에 빠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홍보하기 위해 5개의 블로그를 개설하게 됩니다. 2008년 4월 필립은 하나님의 욕망이라는 비영리 회사를 설립합니다. 또한 필립은 자신의 새로운 발명품을 팔기 위해 은퇴한 경찰관인 랄프라는 사람을 고용하였죠. 필립의 발명품은 텔레파시 도구인데 랄프는 필립이 매우 똑똑하고
신앙심이 깊어 보였다고 느꼈습니다. 2009년 8월 24일, 필립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발명품을 홍보하기 위해 두 딸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행사를 주최하려고 했었고, 그 전에 학교 행사 관리자인 리사에게 행사 허가를 신청해야 했었죠. 리사는 가정폭력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대화 도중 필립의 뒤에 앉아있던 소녀 중 한 명의 눈꺼풀이 부어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그 소녀가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죠. 또한 두 소녀의 반응이 느렸고 얼굴도 약간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리사는 핑계를 대고 두 소녀를 다른 방으로 보냈고, 그곳에는 경찰관인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두 소녀에게 가족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엘리가 필립의 신원을 조회해보니 그가 가석방 중인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즉시 엘리는 가석방 담당관에게 연락했는데, 그 담당관은 엘리에게 필립에게는 딸들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엘리는 필립과 대화 중인 리사에게 몰래 이 사실을 전했고, 이어 리사는 내색하지 않으며 필립에게 행사 승인이 잘 될 것 같다면서 내일 다시 학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필립은 웃으며 흔쾌히 동의했죠. 8월 25일 오후 2시, 필립은 약속대로 학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리사는 조용히 가석방 담당자에게 필립이 도착했다고 알렸지만, 그러나 그는 학교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경 가석방 담당자들이 필립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집 전체를 수색했지만 이때 창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필립은 가석방 사무소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필립은 두 소녀가 친척의 자녀이며 그 친척에게 아이들과 함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립의 서류를 검토한 후 가석방 담당관은 필립에게 다음날 두 소녀를 데리고 다시 사무실에 출두하라고 명령한 후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6일, 필립은 낸시와 함께 가석방 사무소에 찾아왔고, 이때 그는 두 소녀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제이 씨까지 데려왔습니다. 담당관은 이들 5명을 분리해 따로따로 신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제이 씨는 자신의 이름을 엘리사라고 알렸고, 나이는 29살이며 두 소녀는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이 제이 씨에 대해 자세히 캐묻자 그녀는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 씨는 남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친척인 필립의 집으로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가석방 담당관은 결국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제 경찰이 필립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립도 경찰에게 아이들이 엘리사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엘리사나 그녀의 자녀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경찰관이 계속해서 필립을 압박하자 결국 필립은 제이 씨를 납치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필립이 자백한 후에도 제이 씨는 여전히 자신의 실명을 감히 말하지 못했죠. 제이 씨는 메모지를 통해 자신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적었고, 엄마를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제야 18년 전 납치되었던 제이 씨임을 알 수 있었죠. 필립과 그의 아내인 낸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필립의 집 구석구석을 샅샅이 수색했고, 마침내 덤불에 가려져 있던 창고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28일 검찰은 납치, 감금, 강간, 폭행 등 17개의 혐의로 필립과 낸시를 기소했습니다. 낸시의 보석금은 2천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2011년 4월,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필립과 낸시는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했고, 2011년 6월, 판사는 낸시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징역 31년, 필립에게는 징역 431년을 선고했습니다. 낸시의 가족들은 낸시가 공범이 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낸시가 필립에게 세뇌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낸시의 죄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낸시의 오빠는 동생을 대신해 제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제이 씨는 두 딸을 데리고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고, 2011년 7월 그녀는 도둑맞은 인생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이 씨는 또한 납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